안녕하십니까. 역사왕 강건세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저번 시간까지 삼국시대까지 이제 끝냈죠.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남북국 시대로 넘어가는데요. 이제 통일신라와 발해, 남쪽의 통일신라, 북쪽의 발해 해서 남북국 시대로 넘어갑니다. 자, 일단 이제 신라가 삼국을 통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통일신라 시대가 시작됩니다. 그러면 이게 통일신라로 넘어가기 전에 간단히 이 신라의 삼국 통일 과정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넘어가죠. 일단 여기 보시죠. 신라의 삼국 통일 과정 정리를 간단하게 정리를 했는데요. 한번 보시죠. 그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김춘추라는 인물이 신라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나중에 이 김춘추가 무열왕이 되죠. 무열왕이 되는데 그 다음에 무열왕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문무왕이 오죠. 그래서 문무왕이 한국을 통일합니다. 이 김춘추가 나당연합군을 결성하는데 혁혁한 공을 세우죠. 저번에 설명드린 것처럼 그 의자왕, 백제 마지막 왕인 의자왕이 그 대하성 등 신라의 40개 성을 점령해버립니다. 그리고 경주까지 밀고 갈 기세였죠. 그러니까 급하니까 이 김춘추가 고구려한테 원군을 요청을 하죠. 그 당시 영계소문이죠. 하지만 영계소문은 그 지원을 거절을 하니까 나중에 이 김춘추가 당과 합의를 통해 가지고 결국에는 나당연합군을 결성을 한다. 그래가지고 결국에 660년도에 백제를 멸망을 시키죠. 황산벌 전투에서 승리하면서 그러면서 백제는 멸망합니다. 자, 백제가 멸망하고 나니까 그 부흥운동 저번 시간에 했죠. 그 백제 부흥군들이 일어나지만 결국 이 백강전투에서 신라한테 패배를 하죠. 이 백강전투가 뭐였어요? 그렇죠. 일본 외, 그 당시에 외나라가 지원을 해줘요. 백제를 지원해가지고 그 연합군이 이 백강전투에 임하지만 결국에는 신라군한테 패한다. 그리고 이제 백제 멸망 후 8년 후인 668년도에 고구려도 멸망을 하죠. 고구려 그 영계소문 사후에 영계소문의 아들들 사이에 권력 다툼이 심해지면서 내부 분열을 일으키고 결국에는 고구려가 멸망을 한다. 고구려가 멸망하니까 또 그 부흥운동 세력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고구려를 다시 일으키려고 그 중에 한 인물이 안승인데 이 안승이 나중에는 신라로 귀화를 하게 되고 이제 문무왕이 안승을 그 지금의 전라북도 익산 금마저라고 그러죠. 익산의 보덕국왕으로 임명을 합니다. 뭐 왕이지만 어떤 관직을 내려준 거죠. 이걸 왜 보덕국왕으로 임명을 했는지는 저번에 설명을 드렸죠. 백제하고 고구려가 멸망하고 난 다음에 당나라가 순순히 물러나지 않죠. 한반도를 먹기 위해서 뭐 웅진 도독부도 설치하고 하죠.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신라와 당나라의 한반도를 두고 마지막 일전을 벌이게 되는 겁니다. 그 일전을 벌이기 위해서 자기 편을 많이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신라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 고구려 부흥운동 세력 중에 한 명이 안승을 보덕국왕으로 임명하면서 그 부흥운동 세력을 신라 쪽으로 끌어들이려고 하는 거죠. 그 이유 때문에 이 왕으로 임명을 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나당 전쟁이 시작되죠. 신라와 당나라의 전쟁. 하지만 매소성, 현재 위치가 어딘지는 모르는데 이 매소성 전투에서 당 대군을 격파를 하고 그 다음에 지금의 충남 장항 지역인 이 기벌포 전투에서 당 수군을 격파하면서 문무왕이 결국은 삼국을 통일을 한다. 이게 간단히 신라의 삼국 통일 과정을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삼국이 통일되고 이제 통일신라 시대로 접어들게 되죠. 자, 이제 통일신라 시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통일신라 시대를 넘어가기 전에 이 통일신라가 있을 때가 이 북쪽에는 발해가 건국이 되거든요. 그래서 남쪽에 통일신라, 북쪽에
발해해서 남북국 시대라고 한다. 이게 언제 나오냐면은 그 조선 후기에 유독공이 편찬한 이 발해고라는 책이 있어요. 그때 처음으로 이 남북국 시대라는 말을 나옵니다. 유독공이 쓴 그 전까지는 이 조선시대, 고려시대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발해에 대해서 인정을 했지만, 이제 조선시대로 넘어가면 이제 성리학도 들어오고 중화사상이 매몰되잖아요. 그러면서 이 발해에 대한 나라가 잊혀진 나라였다가, 이제 조선 후기가 돼가지고, 이제 발해가 역사의 전면에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그때 유독궁이 통일신라 시대, 발해 시대를 합쳐서 남북국 시대다 이렇게 명명을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역사에서도 그걸 차용해서 남북국 시대로 내겠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아까 그 삼국 통일로 통일신라가 성립이 됐죠. 이게 676년도입니다. 이 연도는 아실 필요 없어요. 그냥 대충 이 정도에 있었다는 걸 표시하기 위해서 제가 연도를 표시를 했습니다. 이 연도를 알 필요 없고 그 역사의 흐름의 그 순서만 아시면은 그 시대 문제가 나와도 또 시기 문제가 나와도 금방 풀 수 있어요. 자, 이제 삼국 통일을 했는데 이제 그 고구려 유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 한 명이 이 대조영입니다. 대조영 장군이었는데 대조영이 그 만주 지역으로 넘어가죠. 만주 지역으로 넘어가가지고 이제 말갈족을 포섭을 해서 이제 발해를 건국을 한다. 698년도다. 가지고 뭐 발해가 그 오래 있었으면 올해까지 그 전개가 됐으면 역사가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는데 이 발해가 뭐 대조영 있다 후에 뭐 무왕, 문왕, 선왕까지. 근데 이 선왕 때는 해동성국으로 불릴 정도로 중국에서도 굉장히 선진적인 나라라고 생각을 했어요. 중국에서 해동성국으로 불렸으니까. 바다 동쪽에 있는 진짜 부강한 나라라고 생각을 했었죠. 이 발해가 엄청난 땅덩어리를 가지고 있어요. 광개토대왕 이후에 가장 큰 땅덩어리를 차지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 발해가 결국에는 900년도에 이제 발해가 멸망을 합니다. 이 거란이 침입해가지고 거란한테 망하죠. 이것도 좀 아셔야 돼요. 거란한테 망했다는 거. 이것도 문제에 자주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통일신라 시대도 통일신라도 결국에는 멸망을 한다. 얼마 안 지나 한 10년 후에 멸망을 하죠. 이 고려를 건국한 태조 왕건에게 항복을 하면서 그 신라 마지막 경순왕이 김부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항복을 하면서 결국에는 고려가 건국이 된다. 이게 남북국 시대의 간단한 전개 과정입니다. 통일신라 시대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통일신라 시대 일단 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데 이 통일신라에서 왕은 정확히 아셔야 될 사람은 이 신문왕밖에 없어요. 신문왕. 이 신문왕 외에는 별로 그렇게 문제로 나오는 왕은 별로 없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어떻게 보면 통일신라 시대가 쉬워요. 통일신라가. 자, 신문왕이 누구예요? 그렇죠. 문무왕의 아들입니다. 삼국을 통일한. 문무왕의 삼국을 통일하고 이제 신문왕이 들어서는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은 이 신라는 어떤 사회였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굉장히 강력한 신분사회였어요. 이 진골, 성골 세력들, 그 귀족 세력들의 입김이 굉장히 강한 세력들이었어요. 이제 삼국을 통일하고 이제 신라보다는 더 큰 땅덩어리를 차지하고 있었겠죠. 그런 와중에서 신문왕의 장인이죠, 장인이 이 김움돌이 난을 일으킵니다. 이게 진골 세력이거든요. 진골 세력. 이제 권력 다툼을 한 거죠. 권력 다툼. 자기가 왕이 되고 싶다. 그 귀족 세력들 간의 권력 다툼이었는데 결국에는 이 신문왕이 김움돌의 난을 진압을 합니다. 김움돌의 난을 진압을 하면서 이제 반석 위에 세워놓는 거죠. 이게 하나의 이제 통일신라 시대가 시작되는
그 마지막 걸림돌을 제거한 거죠. 이제 귀족 세력들을 장악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문왕이 되면은 그 자기 적대 세력들도 다 쳐내고 하고 나니까 이제 어떤 조직도 정비하고 이제 체제를 잡아야 되겠죠. 자기만의. 그러기 때문에 이 통일신라 시대에 업적이 나온다 하면 무조건 신문왕후라고 생각하면 돼요. 신문왕. 통일신라 시대 때 좀 유명한 왕이 신문왕. 또 선덕여왕이죠. 선덕여왕. 그 드라마로도 나오는 선덕여왕. 그 두 분인데 이 업적 관련된 거는 신문왕이다. 통일신라 시대는. 그렇게 매치를 시키시면 됩니다. 고구려 때 업적 나오면 누구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소수리망. 그 다음에 백제 때 업적 나오면 근초고왕. 그렇죠. 신라 때 업적 나오면 법흥왕. 그 정복 관련 업적이면은 진흥왕. 그렇게 보시면 되고 통일신라 시대 업적이다 하면은 신문왕. 좋은 거 업적이기도 하지만 딱 봤을 때 좋은 걸 했네 하면은 그렇게 왕들끼리 매치를 시키시면 돼요. 자, 지방 행정 조직도 정비하고 군사 조직도 개편했겠죠. 다 좋은 거죠. 구주 오소경. 통일신라 시대는 구주 오소경이다. 이게 많이 나옵니다. 지방 행정 조직입니다. 전국을 9개 주로 나누고 군사와 행정상 요지의 오소경을 놨다. 이런 것까지 아실 필요 없어요. 그냥 통일신라 시대 지방 행정 조직은 구주 오소경이다. 그렇게 되면 돼요. 또 이걸 이제 비교 분석해 드릴게요. 자, 시대별 지방 조직을 한번 보죠. 이게 이제 왜 이렇게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리냐. 이게 시대별로 구분이 가능하니까, 시대별로 비교가 가능하니까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자, 통일신라 시대는 구주 오소경이다. 발해는 5경 15부 62주다. 고려는 성종 때 12목을 설치했다. 5도 양계. 현종 때 5도 양계를 설치했다. 뭐 조선은 유명하니까 조선은 잘 안 나오죠. 팔도로 돼 있었고 뭐 부목분현이 있었다. 이제 지방관들이 이만큼 파견되는 거죠. 이제 체제가 완전히 잡혀있던 때죠. 이게 이제 문제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비교가 되니까. 그러니까 가장 헷갈리는 게 이 통일신라하고 발해예요. 여기도 주자 들어가고 여기도 주자 들어가고 발해도 통일신라도 경자, 소경, 경자 들어가고 발해도 경자가 들어가니까 이걸 헷갈려야 돼요. 근데 딱 보세요. 통일신라 구주 오소경. 발해는 주가 62주예요. 62주. 네? 엄청나게 큰 땅덩어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한번 간단하게 한반도 지도죠. 중국 이렇게 있죠. 이렇게 있는데 이 신라가 삼국을 통일했어도 여기까지밖에 통일을 못해요. 여기까지. 이 정도 청천강, 대동강 이쪽 부분까지밖에 땅을 차지해요. 이게 완벽하게 한반도를 통일을 못해요. 나머지 여기는 발해 땅이었죠. 발해 땅. 이 정도 크기가. 그러니까 발해가 엄청나게 큰 나라였기 때문에 62주구나 되는구나. 물론 이 9주하고 62주하고 비교하기에는 그러지만 그 문제를 풀 때 62주 대 발해가 땅덩어리가 컸기 때문에 5경 15부 62주는 발해다. 통일신라 시대는 구주 오소경이다. 이렇게만 매치를 시키면 헷갈리지 않을 거예요. 발해가 땅덩어리가 컸다. 그래도 62주나 되는구나. 통일신라는 좀 조그맣기 때문에 9주밖에 안 되는구나. 이렇게 비교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조선은 뭐 팔도니까 지금처럼 우리 경기도 뭐 경상도 전라도 이런 것처럼 그 당시에도 팔도였으니까 이건 조선이다 하고 이제 또 조금 헷갈리는 게 이제 고려 시대 때 12목 5도 양계 5도 양계 이게 초기 때는 12목을 성종이 설치했고 5도 양계는 현종 때 설치했다. 이 왕까지는 아실 필요 없고 12목과 5도 양계가 나오면 고려다. 이렇게 매체를 시키시면 돼요. 자,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이거는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또 나오게 되면 또 설명을 또 비교 분석을 해야 되니까 어차피 역사는 반복입니다. 반복해서 보고 눈으로 익혀야 익숙해집니다. 자, 통일신라 구주 오소경 발해
오경 15부 62조. 그리고 고려 12목 5도 양계다. 5도 양계. 이렇게만 매치를 시키시기 바랍니다. 오소경은 군사조직도 구서당 10정이 나오면 구서당 10정 이거 구자죠 구자 이렇게만 매치를 시켜요. 구서당 10정이 뭐예요? 그런 것까지 아실 필요 없어요. 그냥 군사조직이 구서당 10정이 있었다. 그리고 이 군사조직에 대해서 나오는 게 이 통일신라 시대 빼고는 별로 안 나와요. 이제 조선시대나 가야 막 뭐 훈련도감 임진왜란 때 훈련도감도 나오고 뭐 정조 때 장용영도 있고 그 효종 때 복벌 정책 때문에 어영청도 나오고 하지만 이 통일신라 시대는 특이하다는 구서당 10정. 그러니까 이거를 통일신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통일신라 시대 발해 같은 건 잘 안 나옵니다. 자, 또 신문왕 업적이 뭐냐? 국학을 설립했다. 그렇죠. 국가운영 최고 교육기관이죠. 국가에서 예산을 대가지고 국가에서 교육을 시키는 국학이었다. 이 국학이 나오면 또 비교 분석을 해드릴게요. 또 나왔습니다. 또 고구려 시대 때 태학경당, 통일신라 신문왕 때 국학이 되죠. 이 태학경당이 고구려 소수리망 때였죠. 발해 때는 주자감이다. 고려 때는 국자감이다. 조선 때는 성균관이다. 이게 아직도 이렇게 매치가 잘 안 될 거예요. 하지만 또 반복이 되잖아요. 고구려 태학경당할 때 말씀을 드렸죠. 말씀드리고 또 이제 발해가 나오고 고려 때 나오면 또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렇게 반복을 시켜 드리니까 이 반복하게 되고 익숙해지면 외울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이 태학경당, 국학, 주자감, 국자감, 뭐 성균관은 유명하니까 이렇게 됩니다. 이게 삼국시대 중에서 고구려만 있었다. 다른데 백제, 신라는 안 나옵니다. 국학을 설립을 했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노급을 폐지하고 관료전을 지급했다. 이 노급이 뭐겠어, 노급? 그러니까 이 관리들에게 지급하는 게 그 전까지는 이 노급이라는 게 그냥 신분이 높은 사람들, 뭐 귀족의 자제거나 그런 사람들을 등용을 시켜가지고 그냥 노급 같은 걸 막 뿌렸겠죠. 좀 힘 있는 사람들한테. 그런 다음에 이제 관료, 한마디로 관료.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또 비교 분석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섞여서 나오기 때문에. 노급 폐지하고 관료전 지급했다. 이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개혁 정책이었기 때문에. 자, 시대별 관리 지급 토지제도 하면은 통일신라 시대 때 노급에서 관료전으로 신문화가 바뀌었다. 자, 이 토지제도인데 이 토지제도의 설명을 쏘는 거는 관리들에게 지급하는 그 토지예요. 나중에 가면은 이제 조선시대 가면은 녹봉을 지급하죠. 돈으로 지급을 하지만 그 전까지는 이 토지를 줬어요. 토지를 아예 뭐 소유권을 준 게 아니고 수조권이라고 해서 토지에서 나온 생산물의 일부를 세금으로 거둘 수 있는 그런 수조권을 지급을 했었거든요. 성종 때, 조선시대 성종 때 가야 이 녹봉을 지급하지 그 전까지는 이 토지의 수조권을 줬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세금을 걷기 위한 토지제도하고 관리한테 지급하는 토지제도하고 헷갈려 하시면 안 된다. 그렇죠. 자, 그러면 보세요. 이렇게 많이 써놨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처음에만 막 이 용어가 익숙치가 않으니까 어려운 거예요. 하지만은 자, 이거 또 계속 반복이 되니까 통일신라 시대 노급을 관료전으로 지급했다. 이 신문학 때. 이 역분전이 나오는데 역분전은 뭐냐면은 솔직히 관리 지급보다는 이제 통일을 하잖아요. 태조 왕건이 통일을 하고 나서 이제 그 공로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공신들. 그 통일을 하는데 힘을 보탠 사람들 인품과 공로에 따라서 역분전을 지급했다. 그런 다음에 이제 경종 때가 되면 이 왕 시대 필요 없어요. 이 전식과가 전식과. 이 전식과가 뭐냐면 전지, 그러니까 토지. 이거 밭전자잖아요. 밭전자. 밭전자 토지의 수조권. 거기에서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거. 월급 개념이죠. 그냥 시집, 땔감. 시집, 땔감입니다. 나무, 그 당시에는 땔감을 나무로 했기 때문에 그 땔감에 대한 수조권을 지급합니다. 이게 전식과제입니다. 전자, 전지, 시지 해가지고 전식과제도. 이게 처음을 시정했다가 처음 시자잖아요.
정해서 시행된 전시과이기 때문에 시정이, 그 다음에 개정을 하고, 그 다음에 경정 또 바꾸는 거죠. 자, 시정 전시과에서는 관직과 인품, 좀 이 기준은 웃기죠. 인품. 그러죠. 관직에 대해서는 하지만 인품을 그 기준으로 삼은 건 아무래도 이때까지도 일단 좀 그 힘 있는 사람들한테 뭔가를 줬겠죠. 그러다가 이제 부족해지니까 다시 개정을 해가지고 이제 관직만 기준으로 전 현직 관료에게 수도권을 제거합니다. 그러니까 또 부족해지죠. 계속 늘어나니까 이제 현직 관료에게 지급을 한다.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 시정, 개정, 경정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묻는 문제는 안 나와요. 아, 이 전시과가 고려 때 시행됐다. 고려 때 시행됐다. 그렇게만 하시면 됩니다. 역분전 그리고 전시과 제도가 고려 때 시행이 됐다. 물론 지문으로 까다롭게 내기 위해서 뭐 전현직 관료, 뭐 현직 관료 이런 말도 쓰긴 하지만 이 전시과가 고려 때 시행이 됐다는 것만 매치를 시키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조선으로 넘어가면은 이 고려 말에 이 과전법이 나와요. 과전법. 과전법도 뭐냐면은 고려 때도 태조가 통일을 하고 나서 그 공로제한테 역분전이라는 걸 지급을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태조 이성계가 유화도 해군을 하잖아요. 그때 유화도 해군을 해가지고 권력을 장악하는데 그 당시에 도움을 줬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그 신진 사대부죠. 정도전이나 조준 같은 그런 신진 사대부의 경제적 기반을 마련해주기 위해 가지고 이 전형적 관료 토지에게 수조권을 지었다. 이 과전법이다. 과전법. 이런 건 아실 필요 없어요. 뭐 전현직과 신진사대부 경제적 기반 이거는 참고로 아시라는 거고 외우기 쉽게 알기 쉽게 과전법이 고려 말에 시행이 됐지만 이성계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조선으로 보시면 돼요.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세조가 그 단종을 죽이고 찬탈을 하죠. 그 왕이 되고 난 다음부터 이 직전법 현직 관료한테만 줍니다. 전현직 관료한테 다 주니까 퇴직한 사람들도 토지를 수주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나라 살림이 잘 안 되겠죠. 토지가 너무 많이 늘려서 이제 현직 관료에게만 수주권을 지급하니까 이 퇴직 관료가 반발을 합니다. 당연히 반발을 하겠죠. 퇴직하면은 이제 뭐 먹고 살 것도 없으니까 지금이야 우리 연금 제도가 있어가지고 퇴직해가지고 연금을 받지만 못 받게 되니까 수주권을 이 퇴직 관료들이 반발하니까 이제 현직에 있을 때부터 돈을 불리려고 그러겠죠. 불법을 자행해가지고 퇴직 때 쓸 돈을 마련하려는 그런 심리가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수탈이 심해지겠죠. 농민들한테. 그래서 성종이 관수강급제를 시작한다. 이 관수가 뭐예요? 관이 뭐예요? 기관. 그러니까 국가에서 거둔 다음에 수조권, 세금을 거둔 다음에 급 준다는 거잖아요. 관에서 준다. 관수강급제다. 그래서 녹봉을 지급을 하게 된다. 이런 과정입니다. 제가 이게 그 좀 길게 설명을 드렸지만 시간이 좀 많이 지났지만 이게 왜 중요하냐? 이게 시험 문제에 구석구석에서 나옵니다. 구석구석에서. 근데 이 시대별로 구분이 안 돼 있으면은 헷갈려요. 근데 이게 시대별로 알게 되고 어느 때쯤이라는 걸 알게 되면은 이런 토지제도 문제가 아니라 다른 문제를 풀 때 이 지문으로 나왔을 때 더 풀기가 쉬워지는 거죠. 이걸 알게 되면. 자, 다시 한번 설명. 이게 길어졌지만 자, 통일신라 시대 노급 관료전, 고려 때는 역분전 전식과, 조선은 과전법, 직전법, 관수강급제. 이 순서만 하시면 돼요. 그렇죠. 그리고 시대하고 통일신라 노급에서 관료전, 고려시대 때 역분전 전식과, 조선시대 때 과전법, 직전법, 관수강급제로 변했다. 관리, 지급, 토지제도다. 자, 이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거 나중에 가면 또 설명을 드릴게요. 계속 반복입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신문왕이 또 뭐 가문사를 상관하는데 이거는 그냥 참고로 적어준 겁니다. 그 저번에도 설명드렸지만 이 가문사의 가문사가 뭐예요? 예, 감사함, 은혜에 감사하기 위해서 지은 사찰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 문무대왕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창건한 거죠. 이게 경주 쪽에 있죠, 경주.
경주에 그 가문사지 지금 유명한 석탑이 쌍탑이 있죠. 가문사지 석탑이라고 쌍탑이 거기 가면은 한번 시간 돼가지고 그쪽을 한번 가보세요. 참 이렇게 숙연해지고 굉장히 뭐랄까 그 역사의 그 발자취를 느낄 수 있는 곳이에요. 그 미륵사지 석탑을 할 때 왜 지자를 붙이냐고 그 잠깐 참고로 말씀을 드렸죠. 이제 폐허가 됐기 때문에 사찰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냥 땅 지자 지자만 써서 가문사지 미륵사지 이렇게 표현을 한다. 그거는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조금 이게 많이 나오는 게 신라장적 작성을 했다. 이 신라장적이라는 게 뭐 촌주가 마을의 사정을 중앙정부에 보고한 문서, 이 3년마다 작성한다. 이 통일신라 시대 엄청난 오래전이잖아요. 900년대. 그때 당시에 이런 걸 작성했다는 거는 굉장히 선진적인 제도를 갖추고 있었다는 거죠. 이 당시만 해도 조선시대나 가야 이 지방 통제가 잘 되지, 이 통일신라 고려시대 초까지, 고려시대까지도 이 지방 통제가 잘 안 돼요. 이런 촌주를 통해서 이 뭘 적었냐면은 막 밭이 얼마 있고 인력은 얼마 있고 또 뭐 뽕나무는 얼마 있고 막 그런 걸 적은 거예요. 이게 신라 장적 민정문서라고도 하고 촌락문서라고 한다. 민정문서로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촌락문서라고도 나올 수가 있어요. 섞여서 나옵니다. 이 세 가지를 용어를 좀 익히시라는 거예요. 이런 게 있었구나. 굉장히 선진적인 지방 제도가 있었구나. 이런 걸 작성했다는 거는 지방에 그런 거를 그 통제력이 있었다는 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시대 세계사적으로 볼 때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물론 이게 전국적으로 했는지는 그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어쨌든 이런 게 나왔다는 거는 그 지방 장악력이 그래도 어느 정도 있었다. 그걸 보여주는 문서이기 때문에 문제로 나오는 겁니다. 신라 장적이라고 문제는 잘 안 나와요. 이 앞에 신라라고 들어가 버리면 금방 신라라고 매치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촌락문서, 민정문서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겠죠. 여기까지 이 통일신라 시대에 설명을 드렸는데 이 신문왕이 그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시간을 오래 잡아먹었고 특히 그 관리지급, 토지제도 그거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긴 시간을 들여서 여기에서는 그렇게 별로 안 중요하지만 나중에 고려시대, 조선시대로 넘어가면 또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미리 설명을 드렸고 이게 반복을 하면서 익숙해져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할게요. 신문왕은 구주 오소경, 지방행정조직, 그 다음에 군사조직 구서당 10정, 그 국가운영 최고교육 국학을 설립했다. 그리고 노급 폐지하고 관료전 지급했다. 그리고 신라 장적을 작성했다. 좋은 거 다 했죠. 신문왕이. 그렇죠. 좋은 거 다 했습니다. 자, 시대별 지방조직이었다. 구주 오소경, 오경 15부 62주 12목 5도 양계였다. 그 시대별 교육기관 이거는 계속 설명드렸죠. 그 다음에 시대별 관리 지급 토지제도. 자, 여기까지 했습니다. 좀 길어졌는데 오늘은 신문왕이 가장 통일신라 시대 때 중요하기 때문에 신문왕에 대해서 설명을 좀 길게 드렸고 토지제도에 대해서도 좀 길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으로 넘어가면 이제 성덕왕 막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 왕들은 왕 문제로 나오지 않아요. 이제 시대가 가면서 이제 회공왕 때부터 이제 권력 다툼이 시작되거든요. 권력 다툼이. 그러면서 이제 신라 말에 가면은 나라가 풍전등화의 위기가 오고 뭐 난도 많이 일어나죠. 자, 그것을 설명을 드리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가 저한테 큰 힘이 됩니다. 자,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안녕히 계십시오.